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사기 민총 사례 25번, 25번 사례를 이제 검토를 할 텐데, 25번 사례는 22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사례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초적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부업자 갑은 2013년 5월 21일 을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년 5월 2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 추가적 사실관계입니다. 갑은 2019년 5월 1일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2014년 5월 20일인데 근데 소송은 2019년 5월 1일 날 을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죠. 이게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시효 관련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대부업자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5년일 겁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2014년 5월 20일이니까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2019년 5월 20일이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갑은 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2019년 5월 1일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은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19년 6월 1일 을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이 소구 채권 중에서 1억 원 채권 부분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발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 후 병은 2020년 1월 10일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자, 이 소송 제기에 대해서 을은 갑의 위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그러니까 을의 소멸시효 항변 주장이 타당하냐라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사례 답안 작성 요령에서 이제 살핀 바와 같이 당사자 구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주장의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죠. 자, 사례 24번. 사례 24번. 사례 25번인가요? 헷갈리네. 사례 25번이네요. 사례 25번. 자, 여기도 민법 총칙. 사례 25번. 자, 먼저 당사자 구조 등을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분쟁이죠? 병하고 을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병이 원고로서 을을 상대로 해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추심금 지급 청구. 자, 병은 추심 채권자이고요. 추심 채권자이고 갑의 채권자이죠. 갑의 채권자.
자, 그 다음에 피압류 채권은 추심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은 이거는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압류 추심 명령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라는 말이 제3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갑의 채무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를 우리가 이제 살폈는데, 자, 그런데 을은 이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압류 채권인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이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요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을의 주장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봐라라고 이제 문제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안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설계 및 쟁점인데, 이게 이제 배점이 2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두갈식으로 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미괄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답이 선명하게 들어오시면 두갈식으로 가는 것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답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면서 미괄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 어쨌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을이 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타당한지 아닌지라는 것을 검토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만약에 두갈식으로 간다면, 우리 시범 답안에서는 미괄식으로 갔는데 두갈식으로 간다면은, 자, 결론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겠다. 요건 이제 띄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거 쪽으로 가서 뭐 쟁점을 제시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미리 다 이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쟁점 소개 부분 아예 생략을 해도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소멸시 완성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려면은 우선 소멸시 완성 시점을 찾아야 되겠죠. 시효 완성 시점, 이 시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채권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니까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은 갑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14년 5월 20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때로부터 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는 시점, 여러분 이제 대부업자는 상인이죠.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는 2019년 5월 20일이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데, 추심금 청구 소송은 2020년 1월 10일 날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릉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요거를 먼저 제시를 해요.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제시를 할 때 시효 기간, 그 다음에 기산점, 요거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법적인 논거를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 64조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기산점은 민법 166조 1항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년
뭐 5월 20일이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성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한 소송 제기 행위가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한 2019년 5월 1일자 소제기에 의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지 요거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갑의 19년 5월 1일자입니까? 5월 1일자 소제기에 의한 시효 중단 효과. 자, 이거는 이제 170조를 언급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70조, 민법 170조 1항을 그 언급을 하고, 자,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지만, 그러나 소가 각하기각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요거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조문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중에서 병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화해 권고 결정, 이 결정의 효력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하고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이 갑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가 각하된 것과 각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면은 그러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그 병이 한 추신금 청구 소송, 병의 2020년 1월 10일자 20년 1월 10일자 추신금 청구 소송 제기로 인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되느냐, 중단 효과 유지되느냐, 요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이때는 170조 2항을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 취하됨으로 인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게 되면은 시효 중단의 효과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170조 2항이 적용이 되려면은 갑이 제기한 청구가 각하되고 병이 추심 채권자로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동일한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갑이 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병에게도 미쳐져야 된다. 추심 채권자에게, 추심 채무자가 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가 미쳐지는지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이 효과, 시효 중단의 효과가 추심 채권자에게 미쳐지느냐, 에게 미치는지, 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추심 채권자는요, 추심 채무자의 권리 중에서 추심 권능을 부여받아서
추심 기관의 자격에서 추심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당연히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쳐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지금 추심금 청구 소송은 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된 때가 언제예요? 화해 권고 결정은 2019년 11월 1일 날 확정이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다시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갑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담기도록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담기도록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목차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갑의 19년 5월 1일자 소재기에 의한 효과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병의 2010년 1월 10일자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로 인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관련해서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 그 다음에 추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추심 채권자에게 미쳐지는지 이게 법리적으로 우리가 꼭 서술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답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시범 답안에서는 그 미괄식 방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자, 먼저 1번에 이제 쟁점 부분을 보시면은 쟁점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 이게 이제 소송법상의 논점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그 다음에 추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등이 이제 쟁점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하고 그 다음에 추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추심 채권자에게 미쳐지는지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답안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시범 답안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법 231조와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220조를 언급을 해서 자, 갑의 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 중에서 병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의 을에 대한 청구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상법 64조 언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년 5월 1일 갑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갑의 대여금 반환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자,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중단이 되지만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병의 추심 대상인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요건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의 추심 소송과 시효 중단이라고 해서 갑의 을에 대한 재판상 청구 후에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병이 을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갑이 권리주체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갑의 추심 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병에게도 미쳐진다. 요게 이제 꼭 서술해야 될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갑이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병이 갑의 추심 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고 있기 때문에 병에게도 미쳐진다. 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각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6월 내에 병이 을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갑이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병의 추심 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언급을 하고, 자, 지금 이 키워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심 채무자가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쳐집니다. 왜? 추심 채권자는 추심 채무자의 추심 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쳐지고 추심금 청구 소송이 추심 채무자의 각하 판결 확정 후에 6개월 내에 이루어졌다면 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갑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병의 추심 소송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의뢰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시범 답안하고 제가 설계 및 쟁점을 소개했을 때 목차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적어도 중요한 논점들은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에 이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답안 안에 이제 담겨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서 좋은 목차가 어떤 목차냐? 접근하기 쉬운 목차가 좋은 목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관련한 사례 쟁점을 추출하는 요령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잡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 전에 있었던 일들 검토하고 완성 후에 있었던 일들을 검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쟁점을 추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계 및 쟁점에서 잡은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전에서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범 답안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시범 답안도 맥락은 같아요. 다만 이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을 앞쪽에 빼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죠? 자, 사례 25번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